이거 닦아. 방금 내 구두에 걸레질한 거야. 뭐야? 차가운 대리석 로비 바닥에 동전 몇 개가 튕겨 올랐습니다. 파란 앞치마를 두른 청소부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동전을 줍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죠. 한쪽 손등 위로는 고급 구두 밑창이 천천히 내려앉았고 옆에 선 젊은 여자는 혀를 끌끌 차며 외면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한가운데 국내 최고급 리조트 블루오션의 로비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즉,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 수준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정장 차림의 남녀 수십 명이 한꺼번에 걸어 나왔습니다. 총지배인을 필두로 한 직원 수백 명이 청소부 앞에 일제히 허리를 굽혔죠. 대표님, 오늘도 현장 점검 나오셨습니까? 과연 이 청소부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열해의 굴욕을 딛고 일어선 한 여자의 처절하고 완벽한 역전극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5월에 강원도 동해안은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파도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곳 블루오션 리조트의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체크인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샹들리에 불빛 아래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을 머금고 프런트 직원들은 하나같이 단정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하게 돌아가는 최고급 리조트의 아침이었습니다. 그 반들거리는 바닥 한켠에서 파란 앞치마를 두른 여자 하나가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초반쯤 되어 보였고 고무장갑을 낀 손은 바닥의 물기를 묵묵히 닦아내고 있었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와중에도 그 여자는 조용히 그리고 꼼꼼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윤하진이었습니다. 하진은 청소 카트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밀며 구석진 기둥 아래를 살폈습니다. 어제 연회가 있었던 탓인지 기둥 밑동 근처에 음료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죠. 손으로 긁어내고 다시 걸레를 적셔 닦아내는 동안 하진의 눈은 로비 전체를 훑고 있었습니다. 직원 동선이 겹치는 구간, 손님이 가장 오래 머무는 소파 배치, 안내 표지판의 각도, 청소 카트가 시야를 가리지 않는 위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시선은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진이 이런 암행 점검을 시작한 건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대표실에 앉아보고서만 받아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현장 직원이 손님에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불편함을 호소하는 손님 앞에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청소 상태는 보고서의 수치와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 그것들은 직접 내려와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하진은 이렇게 청소부 복장으로 로비에 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봄바람과 함께 두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남자는 짙은 남색 재킷에 흰 셔츠 차림이었고 여자는 화사한 원피스에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고 있었죠. 둘 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여자는 들어서는 순간부터 로비를 훑어보며 품평하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생각보다 작네. 제주 모처럼 갔을 때 그 리조트가 훨씬 크지 않았어? 여보, 여기 뷰가 더 낫다고. 바다 바로 앞이잖아. 남자가 웃으며 여자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쪽으로 걷던 두 사람은 하진의 청소 카트 앞에서 잠시 멈췄죠. 그 순간 남자의 시선이 바닥을 닦고 있던 하진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무 감흥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아! 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하진을 내려다보며 발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구두에 뭐 묻었어? 닦아?
하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익숙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감각이었죠. 그러나 하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다시 걸레를 고쳐 잡았습니다. 남자가 구두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하진은 무릎 꿇은 자세 그대로 남자의 구두 옆에 걸레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발이 천천히 들리더니 하진의 손등 위로 올라왔습니다. 구두 밑창이 손등을 눌렀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쪽 말고 이쪽? 옆에 서 있던 여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주변 손님 몇몇이 힐끗 쳐다보다 시선을 거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청소부와 손님 사이의 풍경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진은 숨을 한번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손등이 눌리는 감각을 느끼면서도 하진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가슴속 어딘가에서 이상하리만치 차가운 고요함이 퍼져나왔습니다. 10년 전에 배웠던 감각이었습니다. 모욕을 당할 때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 무너지는 표정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 그 훈련은 생각보다 철저하게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최도연이었습니다. 하진의 전남편이었죠. 도연은 하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청소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10년 전 함께 살았던 아내의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진은 그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알아볼 필요 없어. 아직은. 도연이 구두를 거두며 여자 쪽을 돌아봤습니다. 여자는 핸드백을 고쳐들며 카운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도연은 하진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치 바닥의 얼룩만큼도 기억에 남기지 않겠다는 듯이. 하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등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구두 밑창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진은 장갑을 고쳐 끼고 카트를 밀었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로비 한쪽 기둥 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총지배인 이성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20년 넘게 호텔업에 몸담은 베테랑이었고 하진이 이 리조트에 오기 전부터 블루오션을 지켜온 사람이었죠.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하진은 잠깐 이성준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저 두 분 어느 호실에 배정됐죠? 오션뷰 스위트 3호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지켜봐요. 그것이 하진의 전부였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흔들림도 없이. 하지만 이성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고요함이 얼마나 단단하게 벼려진 것인지를. 그리고 그 단단함이 어떤 시간들을 지나온 끝에 만들어진 것인지를. 1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두 가지 방향으로 바꿔놓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상상도 못했던 단단함으로 다시 세워놓거나. 윤하진의 경우는 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이 만들어지기까지 하진이 통과해야 했던 시간은 결코 짧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하진이 최도연과 결혼한 것은 28살 때였습니다. 도연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하진은 서울 외곽의 작은 꽃집에서 일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정했고 부지런했고 어머니를 잘 챙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문제였다는 걸 하진은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김옥자는 처음부터 하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하진의 집안이 가진 것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외모가 자신이 바라던 며느리감과 달랐다는 것.
김옥자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밥은 제대로 했어? 민수 아빠가 간이 맞는다고 할 정도는 돼야지. 결혼 첫 달부터 식사 때마다 나오던 말이었습니다. 하진이 아무리 정성껏 차려도 김옥자의 입에서는 칭찬 대신 지적이 나왔죠. 국이 짜다, 반찬이 싱겁다, 밥이 질다. 그런 말들이 몇 끼마다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고치려 했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레시피를 바꿔보고 장을 더 신선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그러나 김옥자의 지적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음식 맛 때문이 아니었으니까요.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김옥자의 말은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진 스스로도 걱정이 되어 병원을 다녔고 의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김옥자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문제야. 우리 도연이는 멀쩡한 사람인데. 도연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막지도 하진의 편을 들지도 않은 채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하진은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한방병원도 다니고 시험관 시술도 2차례 받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죠. 시술을 받고 집에 돌아온 날 저녁 몸이 무거워 소파에 앉아있던 하진에게 김옥자가 건네준 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러다 도연이 인생 다 망치는 거 아니야?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뭘 하려고. 그 말이 떨어지던 순간의 공기가 하진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도연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진만이 그 말을 온몸으로 받아냈죠. 그날 밤 하진은 욕실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숨을 참아가며.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 연습한 기술이었죠. 결혼 7년 차가 되던 해 겨울 일이 터졌습니다. 김옥자가 하진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진이 꽃집에서 일하며 모아온 돈이었죠. 처음에는 도연의 사업 자금에 보태겠다고 했고 하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사업이 아니라 김옥자의 지인 계모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진이 문제를 제기하자 도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편을 드는 목소리였죠. 어머니가 그냥 빌린 거야.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빌린 거면 말을 했어야지. 내 통장에서 왜 말도 없이. 그게 집안 돈이지 내 돈이야?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집안 돈. 하진이 아침마다 꽃을 다듬으며 모은 돈이 이 집에서는 집안 돈이었습니다. 하진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하진은 7년 만에 알았습니다. 그해 겨울이 깊어질 무렵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하진은 저녁을 차리고 있었고 김옥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연이 외투를 걸며 꺼낸 말은 짧고 냉정했습니다. 하진아, 우리 정리하자. 하진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김옥자는 텔레비전을 끄지 않은 채 들으라는 듯 볼륨을 높였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했어. 도장만 찍으면 돼. 왜? 한 글자였습니다. 하진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한계야.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기다려줬어. 7년이잖아. 옆에서 김옥자가 말을 보탰습니다. 내가 나가야 우리 도연이가 살아. 이건 다 너 때문이야.
그날 밤 하진은 비가 쏟아지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외투 하나 제대로 챙길 틈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7년을 살았던 집의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하진은 처음으로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빗속에서 혼자였습니다. 그 밤의 빗소리는 지금도 하진의 귓속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진은 스스로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무릎 꿇지 않는다. 비는 그날 밤 내내 내렸습니다. 하진은 현관문이 닫힌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밑으로 빗물이 고여들었고 외투 하나 없이 나온 얇은 카디건이 금세 몸에 달라붙었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등 뒤의 문을 바라보며 한참 만에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먼저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고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에서 잠깐 비를 피했습니다. 핸드폰은 집에 두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지갑에는 10,000원짜리 2장과 교통카드가 전부였죠. 하진은 처음 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방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진이 찾아간 곳은 서울 외곽의 찜질방이었습니다. 2,000원을 내고 자리를 받아 황토방 한켠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보며 하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게 천장의 나뭇결을 눈으로 줬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눈밑이 검고 피부가 부석부석하고 머리카락이 엉킨 얼굴. 그게 자신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봤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 단단하게 새겼습니다. 하진은 그날부터 움직였습니다. 찜질방 근처 편의점에서 구인 게시판을 찾았고 그날 저녁부터 인근 식당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설거지와 식재료 손질이 주된 일이었지만 가리지 않았죠. 식당 주인은 사정을 묻지 않았고 하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몸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일하고 찜질방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하진은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한 달에 35만 원짜리 방이었죠. 창문이 없는 방이었지만 하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깥 시선이 닿지 않는 그 작은 공간이 편했습니다. 식당 주방 일을 하면서 낮에는 부동산 사무실 보조 아르바이트를 추가했습니다. 잠은 하루 5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5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하진이 모은 돈은 400만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하진에게는 처음으로 자신의 것이 된 돈이었죠. 그 돈으로 작은 분식집 한 편을 빌려 김밥과 떡볶이를 팔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꽃집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음식 만드는 걸 좋아했고 솜씨도 있다는 말을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알게 된 박 씨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에 말솜씨가 좋고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이었죠. 박 씨는 하진에게 가게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접근했고 권리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며 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하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고 너무 간절했습니다. 4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건넸습니다. 박 씨는 그 다음 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게 사기였다는 걸 알았을 때
하진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박 씨는 수법이 능한 사람이었고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진은 경찰서 의자에 앉아 조서를 쓰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냥 손이 떨리는 것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걸어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걷다 보니 다리 위였습니다. 난간 너머로 새까만 강물이 출렁이고 있었죠. 바람이 강했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하진은 난간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이런 고요함이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리 중간쯤에서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였죠. 하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신사 한 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슴을 쥐어잡으며 신음하고 있었죠.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늦은 밤 바람 부는 한강 다리 위에 쓰러진 노인과 하진, 단둘이었습니다. 하진은 달려갔습니다. 노신사는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했고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하진은 예전에 꽃집 사장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배운 동작들이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겹쳐 가슴 한가운데를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박자를 세며 반복했습니다. 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30번을 누르고 인공호흡을 2번. 다시 30번. 다리 위에서 그것을 반복하는 동안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눌렀습니다. 손바닥이 저려왔고 어깨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하진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장비를 펼쳤을 때 하진은 그제야 물러서서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다리 바닥에 닿는 감각, 손이 떨리는 감각, 바람이 차갑게 땀을 식히는 감각,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구급대원 한 명이 하진에게 물었습니다. 발견하셨을 때 의식 있었습니까? 흐릿했어요. 맥박이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폐소생술 하셨어요? 구급차 올 때까지요. 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들것에 노신사를 실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덕분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진은 그 말을 들으며 다리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었습니다. 아까 자신이 난간에 손을 얹고 서 있던 다리, 그 같은 다리의 바닥이었습니다. 하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왔고 구급차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죽으러 간 자리에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사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사흘 후 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 쪽에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나 싶었는데 그날 밤 구급대원에게 간단한 인적사항을 남겼던 것이 전달된 모양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노신사의 비서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죠. 박정국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박정국. 하진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블루오션 리조트의 창업주였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에 국내 최고급 휴양시설을 세운 사람, 관광업계에서는 전설처럼 불리는 이름이었죠. 하진은 그 노신사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쓰러진 사람이 있어서 달려갔을 뿐이었으니까요.
면회는 이틀 뒤 강남의 대형 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진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박정국은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눈빛은 예상보다 훨씬 또렷했죠. 이른이 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날카로웠습니다. 앉아요. 박정국이 짧게 말했습니다. 하진은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름이 윤하진이라고 했지요. 네. 내가 살아있는 건 당신 덕분이라고 의사들이 그러더군요.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진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박정국이 하진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판단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읽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그날 거기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하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까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이 노인 앞에서 거짓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으려고 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정국은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말을 듣고 잠시 시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었죠. 지금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정국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뭘 원합니까? 하진은 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감사 인사만 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진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배우고 싶습니다. 박정국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배운다고요? 돈을 버는 방법이요. 사람을 쓰는 방법, 사업을 하는 방법.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제 힘으로 설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박정국은 오래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짧고 미소라고 하기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돈을 달라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배움을 달라는 사람은 처음이군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퇴원한 박정국은 하진을 블루오션 리조트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원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리조트 운영의 기초부터 시작했죠. 프런트 업무, 객실 관리, 식음료 파트, 이벤트 기획. 하진은 모든 파트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청소부로 시작해서 주방 보조로, 프런트 직원으로, 예약 담당으로. 현장을 모르면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박정국의 신념이었고 하진은 그 신념에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때 박정국이 처음으로 하진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재무제표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부터 배웁니다. 숫자가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차이,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조, 객실 점유율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 하진은 매일 밤 박정국이 건네주는 자료를 읽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메모해 두었다가 다음 날 물었습니다. 부끄럽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것, 그것만큼 빠른 배움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하진은 팀장급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듣기만 했죠. 두 번째 달부터는 메모를 했고 세 번째 달부터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 하진을 낯설어했습니다. 회장이 데려온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하진이 현장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금세 드러났습니다.
청소구역의 동선 문제를 가장 먼저 짚어낸 것도 식음료 파트의 식재료 낭비 구조를 발견한 것도 하진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박정국은 하진에게 리조트 운영팀 총괄을 맡겼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한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총괄이라는 것에 불만을 품은 이들도 있었죠. 하진은 그 시선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파트가 힘들고 어떤 부분이 불합리하고 어떤 것을 바꾸고 싶은지 그 이야기들을 듣고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꿨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박정국이 하진을 부른 것은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회장실 창밖으로 동해의 수평선이 펼쳐지는 시간이었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박정국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몸이 한번 그렇게 되고 나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박정국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 리조트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일군 곳이에요. 숫자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 바다와 이 공간을 사람들이 왜 찾아오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이끌어야 합니다. 하진은 천천히 박정국을 바라봤습니다. 저 말씀이십니까?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날 하진은 블루오션 리조트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죽으려 했던 여자가 국내 최고급 리조트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세상은 가끔 이런 식으로 뒤집힙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조용하고 단단하게. 블루오션 리조트의 5월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봄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예약률이 90%를 넘어섰고 로비는 체크인과 체크아웃이 겹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특히 북적였습니다. 하진은 그 시간대를 일부러 골라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가장 혼잡한 시간에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진짜를 알 수 있었으니까요.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 카트를 밀던 하진이 기둥 뒤편 구석을 닦고 있을 때 최도연과 장윤아가 들어선 것은 그 혼잡한 시간의 한가운데였습니다. 하진은 그들이 들어서는 순간 눈으로 먼저 알아봤습니다. 걸음걸이였습니다. 도연은 옛날부터 걸을 때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건 바뀌지 않아 있었습니다. 윤아는 도연의 왼팔에 손을 얹은 채 로비를 구경하듯 둘러봤습니다. 화장이 짙었고 핸드백은 수백만 원대 명품이었습니다. 말투는 높고 또렷했습니다. 여기 스위트가 하룻밤에 얼마야? 이 정도 비면 최소 50은 받아야 하지 않아? 70이야. 오션뷰 스위트? 싸네. 윤아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싸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투에는 이곳을 아래로 두는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말에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윤아가 웃으면 도연이 따라 웃는 구조였습니다. 하진은 그 모습을 카트 뒤에서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때 도연의 시선이 하진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시선이 지나가다 걸린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하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청소 직원 한 명으로 봤을 뿐이죠. 그 무심한 시선이 잠깐 머물다가 입술이 열렸습니다. 아! 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 물기 좀 닦아. 내 구두에 튀었잖아. 도연이 구두 앞코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하진은 걸레를 들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구두 옆에 걸레를 가져다 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연의 발이 들리더니 하진의 손등 위로 내려왔습니다. 구두 밑창이 손등을 눌렀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쪽 말고 눈은 어디 달린 거야? 윤아가 피식 웃으며 핸드백을 고쳐 들었습니다.
옆을 지나던 손님 2명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프런트 직원 하나가 그 장면을 보고 굳은 표정으로 카운터를 벗어나려 했지만 하진이 눈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직원은 멈췄습니다. 하진은 구두 밑창이 손등을 누르는 감각을 느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턱이 미세하게 조여왔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10년 전 비오는 밤 현관문 앞에서도 찜질방 황토방 천장을 바라보던 밤에도 한강 다리 난간에 손을 얹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떤 순간보다 쉬웠습니다. 도연이 발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유나와 함께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진을 한 번 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얼룩과 다를 것 없는 존재로 남겨둔 채 하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등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성준 총지배인이 기둥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대표님, 알아요. 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진이 탔습니다. 이성준도 따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하진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무실 체크인 했습니까? 방금 완료됐습니다. 저 2분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주의 당부해 주세요. 불필요한 마찰 없이 그냥 일반 손님처럼 응대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손등은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짧게 답하고 하진은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리조트 예약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체크인 예정 인원 243명, 행사 예약 3건, 레스토랑 예약 41팀. 하진의 하루는 이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2층 대표실로 올라간 하진은 창가에 잠깐 섰습니다. 동해의 수평선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이었고 바다가 유리처럼 잔잔했죠. 하진은 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하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진은 도연이 왜 이곳에 왔는지, 유나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성급하게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하진의 공간이었으니까요. 그 시각 로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션뷰 스위트 사무실로 올라가려던 도연과 유나 앞으로 형사 2명이 다가섰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태가 달랐고 한 명이 신분증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장유나 씨 맞으십니까? 유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결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도연이 굳은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최도연 씨도 관련 혐의가 있어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체크인을 기다리던 손님들, 프런트 직원들, 벨보이들 모두가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핸드백을 꼭 쥔 채 형사들을 노려봤고 도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이성준 총지배인을 필두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뒤로 파란 앞치마를 여전히 두른 채 하진이 서 있었습니다. 이성준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전 직원, 대표님께 인사. 수십 명의 직원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90도였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현장 점검 수고 많으셨습니다. 로비 전체가 그 인사를 받았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하진에게로 향했습니다. 파란 앞치마를 두른
아까 자신이 손등을 밟았던 그 청소부에게로. 도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담담하게 아무 감정 없이, 아니, 정확하게는 모든 감정을 다 소화한 사람의 얼굴로.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세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진은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도연이 뭔가 소리치려는 것 같았지만 형사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유나가 핸드백을 부여잡으며 저항했고 도연이 멍한 얼굴로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하진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문 앞에 혼자 섰습니다. 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파란 앞치마, 화장기 없는 얼굴, 묶인 머리카락,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 하진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조용한 숨이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였죠. 하진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체포된 다음 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결혼 사기단 일당 검거, 피해액 수십억 원대. 장유나의 본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재력가나 사업가를 상대로 재벌가 딸을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써온 전문 사기범이었죠. 피해자가 12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합산 40억 원이 넘었습니다. 도연은 유나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일부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도연을 공범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오자마자 블루오션 리조트는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체포 장면이 리조트 로비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리조트 이름이 사건과 함께 묶여 언급됐습니다. 하진은 홍보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당장 리조트 이미지에 타격이 오는 건 아니었지만 예민하게 관리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구치소에 들어간 지 열흘이 지났을 때 기목자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였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계정들이 비슷한 내용의 글을 동시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하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블루오션 리조트 대표 윤하진, 전 남편 함정에 빠뜨려 체포 유도, 사기범과 내통해 전 남편 파멸시킨 냉혈한 여성 대표. 글마다 자극적인 제목이 달렸고 하진의 과거 결혼 생활이 왜곡된 채 실렸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사실,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 마치 하진이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뒤집혀 서술됐습니다. 이틀 만에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었습니다. 이성준이 굳은 얼굴로 하진의 대표실 문을 두드린 것은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표님 보셨습니까? 봤어요. 하진은 이미 모니터 앞에 앉아 기사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반쯤 식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법무팀에서 올린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법무팀에서는 명예훼손 고소 준비하자고 합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진은 모니터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고소는 해야죠. 그런데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여론은 계속 움직여요. 우리가 먼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성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짧고 단호했습니다. 이성준은 잠깐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개인 사생활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과거 결혼 생활이며 시댁과의 일이며. 알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하진은 그 질문에 잠깐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이성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겨야 할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당한 일을 제 입으로 말하는 건데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날 오후 김옥자가 직접 나섰습니다. 기자 한 명을 불러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진이 결혼 기간 내내 시댁에 불성실했다. 도연에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리조트 대표 자리도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 같다. 구체적인 근거는 없었지만 말의 양이 많으면 여론은 흔들리기 마련이었습니다. 기사는 포털 상단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더해 인근의 경쟁 리조트 한 곳이 이 기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홍보팀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익명 계정의 악성 댓글 상당수가 같은 IP 대역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죠. 의도적인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블루오션 리조트가 흔들리면 반사 이익을 얻는 곳이 그쪽이었으니까요. 리조트 내부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불안해했고 예약 취소 문의가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홍보팀장이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 예약 취소가 평소의 2배입니다. 얼마나요? 16건입니다. 다음 주 예약 현황은요? 현재까지는 정상 수준입니다. 하진은 보고서를 훑었습니다. 취소하신 분들한테 개별 연락해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고 다음 방문 때 할인 혜택 안내해 드리세요. 이유 묻지 말고요. 홍보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하진은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글이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진이 박정국 회장에게 접근한 방식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강 다리에서의 일을 비틀어 쓴 글이었습니다. 구조가 아니라 접근이었다고,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 수 있다고. 하진은 그 글을 읽으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먹이 쥐어졌다가 펴졌습니다. 그날 밤 한강 다리에서 무릎을 꿇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자신의 손이 생각났습니다. 박자를 세며 멈추지 않았던 그 손이. 그것이 계획이라고, 그것이 접근이라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 아래 달린 댓글 하나가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어차피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뭘 대단한 척이야. 하진은 그 댓글 앞에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길게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됐어. 이제 말할 때가 됐어. 하진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동해의 바다가 저녁빛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평선이 길고 고요했습니다. 하진은 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순서로 꺼낼 것인지 준비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것을 알고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 심야에 걸려온 협박 전화의 녹음 파일, 당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이웃 주민의 증언. 하진은 쫓겨나던 그날 밤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씩 모았습니다. 언젠가 자신을 지켜야 할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기자회견은 사흘 뒤로 잡혔습니다. 법무팀과 홍보팀이 밤을 새워 준비했습니다. 하진은 그 준비 과정을 직접 챙겼습니다. 어떤 자료를 공개하고 어떤 말을 먼저 하고 어떤 질문이 나올 때 어떻게 답할 것인지 하나도 허술하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말이 흐트러집니다. 하진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더 차갑게, 더 정확하게 준비했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밤 하진은 혼자 대표실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고 파도 소리만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하진은 오래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느꼈던 그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고요함은 포기였습니다. 지금의 고요함은 준비였습니다. 내일 하진은 말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기자회견 당일 아침 블루오션 리조트 대회의실에는 오전 10시부터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6개 매체에서 취재진이 왔고 카메라가 6대 세워졌습니다. 리조트 홍보팀이 배부한 자료집에는 아무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진의 이름과 직함만 인쇄된 표지였죠. 내용은 하진이 직접 말할 것이었습니다. 하진은 오전 9시에 대표실에서 나왔습니다. 진한 네이비 재킷에 흰 셔츠, 머리는 단정하게 내려 빗었습니다. 화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했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준이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조용히 동행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대회의실 문이 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진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단상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물 한 잔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진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지난 며칠간 온라인에 유포된 사실과 다른 내용들에 대해 직접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최도연 씨와 10년 전에 결혼했고 7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 시어머니 김옥자 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정서적 학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김옥자가 하진에게 보낸 문자들이었죠. 날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내용은 읽기가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나가야 우리 집이 산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며느리 행세를 해. 평생 거지처럼 살아라. 문자들이 스크린 가득 펼쳐지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야, 너 같은 게 왜 여기 있어? 당장 꺼져. 도연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다 내 탓이야, 다. 김옥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었고, 몰라도 그 내용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기자 몇 명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2020년 발급된 서류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진단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도 함께였습니다. 소견서에는 환자가 가정 내 지속적인 언어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하진은 자료가 화면에 뜨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말하도록 뒀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글들 중에는 제가 전 남편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장윤아 씨에 대한 수사는 저와 무관하게 진행되어 온 것이고 리조트에서의 체포는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사전에 통보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정국 회장과의 관계, 리조트 대표직 취득 경위에 대한 의혹도 있는데요. 하진은 그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2020년 5월 저는 한강 다리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진 박정국 회장을 발견하고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 사실은 당시 출동한 구급대 기록에 남아있고 담당 의료진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박 회장께서 저에게 리조트 일을 배울 기회를 주셨고 저는 3년간 현장에서 모든 파트를 직접 경험하며 일했습니다. 대표직은 박 회장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회장과 개인적인 친분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회의실 안이 잠깐 팽팽해졌습니다. 하진은 그 질문 앞에서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증거 없는 의혹에는 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의심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홍보팀 직원이 두 번째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쟁 리조트 관련 자료였습니다. 악성 댓글의 IP 추적 결과, 그리고 온라인 여론 조작에 사용된 계정들이 특정 마케팅 업체와 연결된다는 사이버 수사대의 중간 수사 결과 요약본이었죠.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리조트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입니다. 세 번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전 시어머니 김옥자 씨 측에서는 대표님이 과거 결혼 생활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진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7년 동안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차렸고 시어머니 약을 챙겼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빠진 날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2차례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곁에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지금 여기서 공개된 자료들이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것은 오전 11시 30분이었습니다. 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는 순간까지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진은 카메라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복도로 나오자 이성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진의 옆에 섰습니다. 하진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오후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하진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하진을 향했던 비난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김옥자를 향한 비판, 경쟁 리조트를 향한 비판, 그리고 도연을 향한 비판으로 그날 밤 김옥자 측 법무법인에서 하진에게 소송 취하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하진의 법무팀은 짧게 답했습니다. 취하 여부는 저희가 결정합니다. 그 무렵 하진은 대표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쌓였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일정한 박자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때 박정국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퇴 후 제주에 머물고 있는 박 회장이었습니다. 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 봤어요. 박 회장의 목소리는 짧고 낮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흔들리지 않더군요. 하진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지만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것을 오늘 처음으로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말로 꺼내놓으니 가벼워졌습니다. 숨겨두면 무거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진은 그것을 오늘에야 온전히 알았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김옥자가 제기한 소송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고 경쟁 리조트의 여론 조작건은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리조트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그쪽 리조트의 예약률이 급감했습니다. 반면 블루오션 리조트의 예약률은 기자회견 이후 오히려 올랐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말한 것이 오히려 신뢰를 만든 셈이었죠. 하진은 그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기뻐하거나 들뜨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고 결과가 따라온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실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하진의 얼굴은 기자회견 전과 후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장윤아는 결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자가 12명, 피해 금액이 40억 원을 넘는 사건이었습니다. 도연은 공범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접 사기를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금 세탁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도연은 판결이 나오던 날 법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냥 앉아 있었다고. 하진은 그 소식을 법무팀 보고서로 접했습니다. 읽고 나서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통쾌하지도 씁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난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비 오는 밤 현관문이 닫히던 순간부터 이어져 온 어떤 챕터가 조용하게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것이었죠. 블루오션 리조트는 그의 가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진이 직접 기획한 사회공헌 재단이었습니다. 이름은 블루웨이브 재단이었죠.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직업 교육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진이 찜질방을 전전하고 식당 주방을 돌던 시절, 그때 자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재단 설립의 계기가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인지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맨몸으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필요했던 건 동정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배울 기회, 일할 기회, 다시 설 수 있는 기회. 저는 운 좋게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운이 저 혼자의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하진은 첫 번째 기자회견 때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고 지금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교육 기수는 16명이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사연도 처지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진은 첫 번째 교육 첫날 직접 강단에 섰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냥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40살에 처음으로 제 힘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6명이 앉아서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진은 그것을 못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울어도 괜찮다는 눈빛으로. 그해 겨울, 도연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도연은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윤아와의 사기 사건 과정에서 처분됐고 퇴직금과 사채로 끌어온 돈도 전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직장도 가진 것도 옆에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김옥자는 소송이 기각된 이후 지인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고 도연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블루오션 리조트 앞 해변 주차장에 낡은 차 한 대가 자주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처음 발견했고 이성준이 하진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주차장에 며칠째 같은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최도연 씨 명의입니다. 하진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그냥 두세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불법 주차가 아니면 내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성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하진은 창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주차장 한켠에 오래된 소나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 도연이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오래 그 차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거두고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재단 이기수 교육 일정, 리조트 동계 시즌 운영 계획, 신규 직원 채용 공고. 하진은 펜을 들었습니다. 도연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압니다. 후회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 차가 며칠째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압니다. 그러나 하진은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용서를 건네지도 분노를 확인하러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진의 이야기에서 더 이상 필요한 챕터가 아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겨울 바다는 소리가 더 컸습니다. 세차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하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1장, 2장, 3장. 블루웨이브 재단 이기수 교육 시작일은 다음 달 첫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19명이 지원했고 19명 전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써야 했지만 하진은 그쪽을 택했습니다.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때 가슴 어딘가에서 따뜻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돈이 만드는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 만드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창밖에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동해 수면 위에서 부서졌습니다. 하진은 잠깐 고개를 들어 그 빛을 봤습니다.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리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주차장의 그 차는 하진이 퇴근하는 저녁 무렵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리조트 뒷문으로 나와 바다 쪽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쳤고 파도가 발밑 모래를 적셨습니다. 하진은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앞으로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겨울 동해의 파도는 오늘도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꼭 윤하진처럼